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흰쌀밥 먹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 흰쌀밥 먹는 게 되게 귀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잡곡밥, 뭐 보리밥 섞어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흰쌀밥만 가득가득 먹는데, 이 흰쌀밥으로 표현되는 이 물질이 정제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제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정제탄수화물은 치매뿐만 아니라 뭐 혈관계 등 우리 몸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흰쌀밥을 포함해서 정제탄수화물을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뇌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정제탄수화물을 주로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섬유질 같은 중요한 뇌에 필요한 원소들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은 뇌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들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뇌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정제탄수화물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이미 정제가 돼서 바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상태로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곡물이나 잡곡에 비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현미, 잡곡으로 바꿔서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뇌에서 염증이 지속되면 신경세포 자체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제탄수화물이 어떻게 보면 신경세포의 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댁에서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흰쌀밥 먹지 말고 잡곡을 드세요, 집에서는. 왜냐하면 바깥에 같이 식사를 나갔는데 저는 쌀밥 안 먹어요, 딴 거 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해도 잘 나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쌀밥을 먹어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먹는 거지만, 적어도 집에서는 쌀밥은 먹지 마시라. 집에서는 아예 쌀밥 말고 현미나 잡곡을 구비해 놓고 그걸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다들 알다시피 염증 반응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복부 비만이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면서 이 만성 염증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신경을 퇴화시키고 이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 위험을 증가시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뇌 건강하고 밀접히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또 고혈압이나 혈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문제, 뇌 문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 알려진 연구 중에 특이한 것이 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히포캄푸스,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하고 관계된 부위의 부피를 감소시킨다,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랑 다 똑같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하고 뭐 비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하고 결국 다 똑같습니다. 살펴보면요, 트랜스지방, 소세지 같은 가공육, 또 고염분 음식, 당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제탄수화물,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쁜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걸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걸 피하면 더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물이나 건강한 지방 같은 것들을 대신에 좀 섭취를 해주면 건강의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체중을 낮추는데, 체중 감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직접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폭식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간헐적 단식이 많은 건강에 이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칼로리가 제한되겠죠. 먹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니까. 그 다음에 호르몬도 잘 조절될 수 있고 신진대사에도 좋고요. 기초대사율을 또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이 저장되는 걸 또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중을 감량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체중 감량만 있느냐?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뭐 많이 도는 이야기인데 BDNF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뇌유래 신경성장인자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BDNF가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시키고 또 뇌가 노화되는 거를 억제시키고 가소성, 뇌가 몰랑몰랑하게 적응하는 이런 능력을 올려주고 학습이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로라는 말에는 인공 감미료, 또 지방 함량, 기타 첨가물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로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정확히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로서는 뭐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절대 문제 없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량 먹었을 경우에는 뭐 설사를 유발한다든지 소화기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추측으로는 당분이 높은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제로가 붙어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콜라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제로라고 해서 무한대로 섭취해도 된다,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신경외과 전공이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세부 전공을 뭘 택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척추도 있고 뇌종양도 있고 뇌혈관도 있고 뭐 이런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사실 뇌혈관을 전공을 하게 된 게 가장 환자가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내가 이 수술을 할 줄만 알면, 이 질환을 잘 다룰 줄만 알면 응급실로 환자들이 수없이 공급이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뇌혈관을 선택을 했는데, 반면에 뇌혈관을 선택을 하면 문제가 응급실에 계속 환자가 오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받고 뛰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제일 자주 볼 수 있는 뇌 환자는 뇌졸중 관련된 환자들이 많고, 또 머리를 다쳐서 오는 뇌외상 환자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뇌종양 환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보다는 처음 진단되고 다만 겁이 나고 두려워서 막 헐레벌떡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응급질환은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의 빅5 병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진단받고 막 응급실로 막 밀고 들어와서 당장 치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요즘 같이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없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비응급 환자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학병원 포함해서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지 좋을 것인가, 그런 상식을 잘 알고 계셔야 본인도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1차는 개인 의원,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그만 의원들이고요. 2차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병원급,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할 수 있는 병원들, 그리고 3차 병원은 흔히들 잘 아시는 주로 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1차 거쳐서 2차 거쳐서 3차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진단만 되면, 아니면 내가 걱정이 되면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대학병원이 그만큼 환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주위에서 신경외과 같은 경우에 뇌질환을 누가 볼 수 있다, 검색해보면 요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보시는 개인의원 원장님한테 먼저 가서 진료를 보시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면 되고, 이거는 입원이 필요해서 지역의 종합병원, 2차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거는 아주 희귀한 질환이기 때문에 큰 병원, 대학병원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그런 1차, 2차, 3차 기관의 의료체계를 잘 이해하고 거기 맞춰서 진료를 보시는 게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